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3개 부처 장관 개각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당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좋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김기현 대표의 행보를 두고는 보수 대통합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의 움직임들 장윤선 기자와 주간 이슈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본부에서는 6경기 만에 사우디를 잡고 데뷔성을 챙긴 클린스만호 소식 등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현호 PD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중의 마무리죠. 금요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요일이요. 일단 이제 주말이니까 출근 안 해도 된다라는 해방감.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네.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아쉬움 교차합니다. 큰 아쉬움이죠. 네. 네. 주말에도 시사본부가 있긴 있으니까 또 주말 시사본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주시죠. 그럼요. 이어지죠. 네. 지금 거의 세뇌 수준인가요? 이쯤 되면. 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야기는 주말 되면 또 어디 가까운 곳에 여행 가실 생각도 할 텐데 자,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도노조 총파업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물류에 또 차질이 빚어지고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어제 출근 대상자 12,905명 가운데 2,804명이 파업에 참가해서 참여율이 21.7%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전 총파업인 2019년 11월 파업 당시에 22.8%보단 낮지만 5분의 1 이상이 이제 파업에 동참했기 때문에 열차 운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대체 인력 투입 등을 통해서 기존 계획보다 111.9%로 운행량을 늘리면서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전체 열차 평균 운행률이 76.4%를 유지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분야별로 편차가 커서 특히 화물 열차의 경우에는 이 교통 불편보다 더 큰 피해를 산업계에 입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오늘 9시 기준 전국 열차의 운행률 이 통계도 나왔는데 평소에 79.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KTX가 77.5%, 여객열차가 75.9%, 그런데 화물열차가 19.5% 운행률이에요. 그만큼 산업계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출퇴근, 그러니까 어제 퇴근,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은 이 열차, 전철, 지하철이 조금씩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편도 시민들이 좀 감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KTX 파업인데요. 철도노조의 파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원인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철도노조가 이번 총파업에 나서게 된 핵심 쟁점은 그 SRT 부산 수서간 열차의 감축에 따른 고객들 불편,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2016년에 이제 SRT가
분리가 돼서 SR이라는 회사로 분리가 돼서 KTX와 분리가 된 것이 민영화 추진의 장기적인 시작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것인데요. 지금 당장 고객 불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부산 수서간 SRT 열차 좌석을 하루 평균 4,300석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이죠. 사실 수도권에서 부산을 이동하시려는 분들 중에 이 수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역도 있지만 수서역이랑 또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감축을 한 겁니다. 알짜 노선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SRT가 최근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 등으로 SRT만의 노선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추가를 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열차를 투입해야 되다 보니까 이 원래 부산으로 가던 SRT 열차를 다른 노선에 투입하면서 결국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고객들의 불편이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KTX하고 SRT가 열차, 예매 시스템, 선로, 관리 인력, 편의시설을 다 사실 코레일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사실상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도 회사만 SR로 분리를 해서 부산 수서라는 알짜 노선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부산 수서 또는 서울역으로 가야 되는 이 환승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알짜 노선을 SR이라는 다른 회사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 KTX, 코레일의 수익성은 또 악화되고, 그런데 또 SRT는 자체적으로 노선을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산 수서 열차는 또 줄어들어서 고객 불편이 또 가중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철도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바는 SRT 부산 수서 좌석을 축소하면서 KTX의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거를 증편을 했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수서로 가는 것이니까 이 KTX 부산에서 출발해서 수서로 가는 KTX 열차를 증편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강남 쪽이나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서울 인근 쪽은 수서역이 더 가깝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또 이제 경기도에서도 서울 남부 쪽에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수서역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래서 KTX가 이제 수서로 가게 해달라는 게 노조의 요구고요. 장기적으로는 명분도 없는 SRT 분리 민영화의 시작이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SRT가 이미 원래 코레일에서 하던 고객센터 업무, 정비 업무 등을 이미 외주화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이런 부분을 보면 민영화 시작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서인 KTX를 요구하는 것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다. 노동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KTX와 SRT 분리를 하는 것은 이 공기업에서도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민영화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노조가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서 불법 파업, 엄정 대응을 예고를 한 상태고요. 사실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을 한 다음에 이 노조는 다시 한번 교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국토부나 철도공사나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자, 철도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극동에 있는 도시인 하바롭스크에 도착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도착했다는 타스통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항공기 공장을 시찰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이곳에 있는 첨단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이 공장, 그다음 민간 항공기 공장 이런 것들을 시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낙후돼 있는 이 북한의 이 군사 무기 체계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곳도 이곳이지만은 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이런 조선소 이런 것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에서 만나서 첨단 기술, 특히 우주 발사체, 로켓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이 재래식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전투기, 잠수함 이런 건조 현장까지 찾으면서 결국에는 이 대내에 이런 걸 선언하는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북한으로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면서 결국 북한이 러시아 무기의 생산 공장처럼 되는 게 아니냐. 한미일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급망 강화, 공급망을 놓지 않고 강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좀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게 한미일의 어떤 일관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군사협력뿐만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무기며 아니면은 어떤 에너지 체계며 노동이며 여러 가지 것들을 러시아와 협력해서 일체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이 참석차 미국을 가게 되는데 오는 20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북한 러시아의 무기 교류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담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예고를 한 사항인데요. 18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고 18일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릴레이 양자회담을 시작하겠다. 이제 주목되는 게 방문 3일차인 20일에 있을 78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인데요.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바로 이 기조 연설, 윤 대통령 의 기조연설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보낼 것이다. 이번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해 적절한 분석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까지 여러 방면으로 이 북러 무기 거래를 견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유엔 총회 주제가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이 북러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 외교 기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미있는 소식도 하나 들어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세계 박람회 바로 엑스포를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려 30개국 이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진다. 이게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상회담을 한 기네스북 기록 등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실제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유엔 총회에 워낙 많은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하니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총력 외교를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어제 김태우 차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양자회담만 30여 개고 그 외 국가들과도 더 조율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엔 총회 하면서도 더 양자회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미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58국 정상과 99개 양자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100개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양자회담을 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해 볼 생각이다라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물론 양자회담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이 외교를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나오는 건 좋은데 사실 문제는 성과죠. 과연 이번에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이제 올해 말에 결정이 될 텐데 가능할까? 이 성과도 주목이 되지만 그동안 많이 한 99개나 했던 양자회담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국민의 뇌리에 남는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특히 일본 기시다 총리와 최근에 뭐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 만난 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과의 우리 외교 성과를 보면은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대통령이 요구했던 바를 일본이 들어줬나? 예를 들어 우리 측 전문가 파견한다 그러는데 뭘 하고 있는지 사실 잘 소식이 없는 상황이고 일본 최근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포함한 전쟁 범죄 여전히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자회담의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기네스북보다는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많이 만난 만큼 좀 성과가 나오면 더 좋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로 가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 이제 16일째인가요? 보름을 넘어가면서 당내에서는 또 동정론도 확산되고 또 단식에 참여하는 숫자도 좀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네, 우선은 오늘 의료진의 입장이 다시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의료진이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재명 대표의 현 상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심각히 저하돼 있다. 특히 공복 혈당 수치가 매우 낮아서 건강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입원을 권고한다 이런 소견을 냈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의료진은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입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오전에도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의원 김상근 목사 등등에서 시민사회 종교단체 종교 원로들이 찾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최고위도 오늘 참가하지 못했지만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계속 이제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언급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 또 지역 위원장들이 동조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단식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만 단식을 중단하고 이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단식장 주변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밤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네. 5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경 일부가 상처를 입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빨리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또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단식 그만둬야 된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히려 단식을 하면서 민주당 내부 결속도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그때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갑론을박이 있어 왔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 체포동의안 넘어오더라도 지금 회기 중이니까요. 그 부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대표가 단식 중인데 어떻게 이걸 가결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선 관련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여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한 30여 명 정도 이 총선 출마할 참모들을 좀 차출해달라고 그 리스트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대통령실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공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 용산 대통령실 인재 영입을 많이 해서 이 총선에 한번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면 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실 인사들이 이 여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30여 명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차출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이게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미 사실 여당이 이거 너무 대통령 직할체제 아니냐. 그동안에 당무개입 논란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정당 민주주의 하면은 이 정당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런 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 젊은 세대들도 있을 테고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 인사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렇게 총선에 나가게 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논란을 더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또 이 부분은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은 시작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강서구에 거주하는 당원 그리고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 통해서 경선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후보자가 결성되는 것이죠. 논란이 됐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 경선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 이렇게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고 민주당은 이미 4일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네, 도로 곳곳이 빗길입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수원부터 정체 시작됐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죽전에서 수원까지와 동탄분기점에서 정체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막히다가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부근에서 정체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으로 광명터널에서 2차로는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남동에서 막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지원터널에서는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일부 열차가 중지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리 운행 정보 확인하시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2차 개각 관련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자신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인데요. 상당히 유튜브 등에서 또 현장에서 강경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좀 한 걸음 물러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9년 한 유튜브 채널에서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 부분 또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본다. 그래서 옹호했던 그런 부분들. 또 집회 등에서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물어봤고 오늘도 첫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들으신 것처럼 아니 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부의 공식 입장 나온 거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이 원칙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 직전이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계속 될 거거든요.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거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빨리 이제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간인 시절에 하는 발언이라서 괜찮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던 민간인을 공직자로 만드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했던 이 논란의 발언이 2019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발언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0년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의원이 될 때도 문제가 됐을 법한 발언들인데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거, 내정이 된 거 이거는 결국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 일부 발언 가지고 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또 풀어나가야 될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관련일 텐데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가 이제 올해 발간한 군인 복무 기본 정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국방부가 이 5년 동안 군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 정책들을 그 정책의 방향들을 정리해서 써놓는 기록해놓는 이 말 그대로 정책 계획서예요.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2023년에 이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 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당한 명령이 나오면 상관으로부터 나오면 장병들이 또는 하급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군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시가 돼 있었는데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낸 이 군인 복무 기본 정책서 그걸 다 지운 겁니다. 완료됐다고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완료됐다는 게 그게 과제가 다 이행돼서 완료됐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완료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수사 보고서의 이첩 보류나 혐의 삭제 지시에 대해서 항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시가 불법적인 부당한 명령이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결재권자도 아니고 명령 지휘계통도 아닌 법무부 법무관리관이 전화해가지고 전화로 혐의 삭제를 지시하고 한 것이 어떻게 군의 공식적인 명령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 심지어는 군사법원법상 빨리 경찰이 이첩하라고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한 것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사법원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명령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올해 낸 군의복무 기본정책서에서 그러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엮여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명시한 거거든요. 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추진을 2019년에 신원식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약에 상관이 돌격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 때문에 부당한 명령이라고 해서 돌격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또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비판한 바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명령은 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의 그렇습니다. 전시 명령과는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박정훈 대령이 받고 있는 항명 수사에 해당하는 사실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이에 대한 입장도 청문회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슈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김만배 또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제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상당한 또 반발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올 텐데요. 잠깐만요. 이 공교롭게도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이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오남용 실태를 공개하기로 예고한 날이었다고 하는데 김용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지금 모든 초점이 김만배 신앙님 이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뉴스타파 쪽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지욱 기자가 JTBC에 근무를 하기도 했고 뉴스타파로 옮겼기 때문에 네. JTBC까지 또 압수수색이 됐고 네. 봉지욱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은 지금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말씀 들은 것처럼 여기 언론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이게 사실 국제기자연맹도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고 언론 입장에서는 이 언론사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 내밀한 자료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이 압수수색당한다. 물론 압수 물품을 다 제시하고 그것만 압수수색하고 그 장소만 본다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언론사가 압수수색당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비리나 부조리를 알고 언론사에 제보할 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언론의 신뢰성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권력에 의해서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가 뉴스타파가 검찰 특활비 오남용 실태 공개하기로 한 날이라서 사실 참 이게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진행될 때 이 건물 지하층에서는 검찰 비판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례없는 그런 장면까지 펼쳐졌는데 그래서 뉴스타파 입장에서는 검찰 특활비 실태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묻혔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진 압수수색 날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그것까지 파악해서 날짜 맞춰서 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지만 뉴스타파는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언급하신 것처럼 봉지욱 기자 또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이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제 이 압수수색하는 그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수사 방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타파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밝힌 혐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이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커피를 줬다라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신앙님, 김만배 이 기획 인터뷰 의혹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압수수색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도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이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가 달라가지고요. 수사기관의 비방 목적을 추가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좀 봐야겠지만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이성 목표 아니냐
심기 경호 차원의 수사를 또 세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때 일본 언론이 이 칼럼 쓴 걸 가지고 명예훼손 관련해서 법정까지 갔었는데 산케이 신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선고가 됐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네. 법조계에서는 사회 저명 인사나 이 지도층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인물을 뜬 보도에 있어서 이런 명예훼손 이런 것도 또 좀 인용을 크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많이 유죄로 선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엔 또 어떻게 법조계 이 사법부가 판단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바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인데요.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아닌데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인턴 채용 공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사실 관건이었거든요. 인턴 채용 공고가 별도로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2009년 7월입니다. 이때 당시 이균용 후보자는 강주고법 부장판사였는데 이때 당시 2009년에 펜실베니아 경제학과에 다니던 20살 자녀 아들이 법학 전문 대학원생들만 지원 자격이 있었던 이 김앤장 인턴에 채용이 돼서 근무했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 혹시 그 민사판례 연구에 이런 사법부의 엘리트들의 어떤 카르텔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그게 아니라 당시 해당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학부생들 그러니까 꼭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서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언론에서 추가 취재가 이뤄진 것이죠. 그래서 김혜재 민주당 의원실이 직접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또 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에 어떤 절차로 있었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랬더니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문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 별도 채용 공고는 없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르면 이래 따르면은 사실상 김앤장이 상시적으로 많이 문의를 받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아름아름 아는 사람 통해서 인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별도의 공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역시 이 아빠 찬스 의혹을 더 더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이 나올지도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제 다음 주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박정호 기자. 일단은 민주당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인준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처럼 인준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청문회 과정을 좀 거쳐봐야 된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읽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보도가 나오는 거 볼 때 대법원 수장으로서 맞는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판결을 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검증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민주당 내부 기류도 이게 투표할 때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의 기류는요. 네, 인사청문회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 두 분과 한입뉴스에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4538님. 가을의 문턱에 비가 내리면 이 밴드의 음악을 들어야죠. 게다가 금요일입니다. 추억의 밴드 아프로디테스의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추억의 팝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Spring is summer, winter, an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4개의 표현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찌뿌듯이, 얼키설키, 더더구나, 왁달왁달. 이 중에서 잘못된 표현은 어느 것이고 그것을 맞게 고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찌뿌듯이, 얼기설기, 더군다나 등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없고요. 이 문제의 정답은 왁달왁달이고 바르게 고쳤으면 왁달박달입니다. 왁달박달은 성질이나 행동이 곰살스럽지 못하고 조심성 없이 수선스런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초보 관측자들은 새벽에 큰 유성이 날아갈 것이라면서 왁달박달 저마다 요란을 떨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왁달박달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얼기설기는 얼키설키의 약한 말인데요. 가는 것이 이리저리 뒤섞여 얽힌 모양을 뜻합니다. 또 더군다나는 더더구나와 마찬가지로 더구나를 강조해서 이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찌뿌듯이는 몸살이나 감기 따위로 몸이 조금 무겁고 거북하게 또는 표정이나 기분이 밝지 못하고 조금 언짢게 등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오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는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에서 80mm가 되겠지만 그중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와 전라도 해안, 지리산 부근과 경북 북부, 경남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강릉 24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부산 28도, 광주 29도, 제주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 습도는 8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해온 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열차와 수도권 전철 운행이 줄었고 화물 수송 열차의 운행률은 20%를 밑돌면서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해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다양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10월이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원이 희망하면 누구든지 심리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오늘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 평론가는 네. 주변 사람들, 주변 네. 또 친구들, 또 여성이니까요. 누군가 나를 뭐 쫓아오고 있다. 네. 집 앞까지 누군가가 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고. 네네. 그럴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또 많은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무고하게 또 이제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많이들 공포감은 느끼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칫 그것이 뭐 범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좀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스토킹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엄마와 딸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네요. 네, 이 친딸의 의사에 반해서 과도하게 연락을 한 5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딸이 친엄마지만 줄곧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혀왔었어요. 그럼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은 거죠. 이 엄마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300여 회에 걸쳐서 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전화는 110여 회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있는 딸 집에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처음에는 그냥 보통 모녀 사이의 문자처럼 엄마가 보내듯이 뭐 이런 평범한 문자였다가 딸이 대답이 없으니까 확 돌변합니다. 매춘하냐라든가 뭐 성형수술하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다 내놔. 뭐 이런 식으로 그 엄마의 태도가 일순간 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에 주거지 접근 금지 또 전화 연락 금지를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어기고 딸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가 결국 이 딸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례는 친족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 사례인데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부모라고 해서 어떤 그런 소유물처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걸 계기로 그런 우리가 원치 않는 연락에 대해서 좀 시각이 전향적으로 바뀌어갈지 좀 볼만한데 네. 방금 전에도 그런 부모 자식 사이에 관계가 괜찮다면 뭐 아무리 자주 연락해도 문제될 게 없을 텐데 뭔가 관계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방금 시작하기 전에도 뭐 연락하거나 쫓아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 인식이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 드라마만 봐도 뭐 그런 거예요. 뭐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때만 해도 그게 만연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점점 이 연락도 원치 않으면 피해야 된다. 그건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 1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경찰관들이 큰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손가락이 붙어버리고 살갗도 벗겨지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병원비 모금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그 당시 그 현장에서 3명의 경찰관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진으로만 봐도 얼굴 전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손가락이 다 녹아서 붙어버리고 얼굴 60% 이상의 피부가 벗겨졌다고 하고요.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신경이나 관절까지 손상이 돼서 지금 그 마약성 진통제죠. 모르핀 주사를 맞아가면서 힘들게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병원비도 있어요. 수천만 원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상 치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많고. 근데 이게 엄연히 그러니까 이게 소방 활동 중에 공무 중에 입은 그런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 화재가 발생해서 부상을 당했다더라라는 뉴스까지만 들으셨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이거를 보상해 주고 치료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들 동료들이 나서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절반만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마저도 최대 5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수천만 원, 뭐 1억까지 나와도 500만 원만 된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매주 그 약을 타야 되는데 이것도 다 비급여라서 수십만 원 나오고 간병비도 이제 혼자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간병비도 안 나오니까 이게 간병인 쓰는데 하루 1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전부 다 이 경찰관 개인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이런 경우에 왜 개인 사적인 업무를 본 것이 아니라 공무 수행 중에서 다친 것인데 지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고통도 고통인데 이제 이분들로서는 다시 내가 이 직업에 복귀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경찰 내부망에 우리 동료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글을 올리고 치료비를 모금할 것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공무 중에 부상 입고 경찰관들이 동료 모금으로 해서 치료비를 해결한 사례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다치고 심지어 장애까지 얻었는데 치료비 부담도 떠안으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하겠냐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공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또 국가 관계자분들도 관련 부처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좀 이건 좀 정비가 국회에서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제는 잠실 주 경기장이 멈추니까 어디에서 공연을 하지 상당히 좀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명색이 K-팝의 나라인데 정작 쓸만한 공연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계에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서울에서 마땅한 대형 공연장이 진짜 없어요. 여기 주경기장이 문을 닫으면. 근데 여기 주경기장뿐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도 그 공사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도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콜드플레이가 오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년 2월에 오게 되는데 통상 이제 보면은 일본, 아시아, 동아시아 들르면서 일본 가고 한국 가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물급 가수들이 한국에는 공연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그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공연장으로 지금 몰림 현상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고척돔이라든가 체조 경기장, 뭐 킨텍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또 수용 인원이 작고 네. 그리고 여기서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전체에 음향이나 이런 것 좀 떠받쳐주는 공연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무리 무대랑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와도 그 음향 장비가 깎아먹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만큼의 퀄리티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상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잼버리 행사는 아주 예외적이었던 것이고 네. 천연 잔디가 있는 곳이라서 이 잔디밭에서는 또 공연을 할 수가 없을 테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있는 우리나라 그런 축구 경기장 스타디움 같은 곳도 잔디 때문에 비워두고 공연은 섭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잘 돼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도쿄돔, 후쿠오카돔 이런 것들이 다 지붕 개폐형이라서 겨울이 돼도 얼마든지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런 부족한 공연 인프라 문제가 이번에 주경기장 공사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는 지적인데 K-팝 성지잖아요. 그리고 잼버리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가수들로 인해서 좀 어떻게 수습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로 와서 어떤 공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 K-팝 관광으로까지 이어져서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연 문화라든가 네. 대중문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공연 보러 오는 관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도 공연을 할 만한 데를 좀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큰 대규모 네. 대학 내에는 그런 노천 극장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50년 전 한국에서 사라진 청취자분들은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똥구리. 네. 저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알죠. 잡아보기도 하고. 그럼요. 네. 나이 많아요. 자, 이제 소똥구리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 예. 그런 소똥구리가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에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소똥구리 야생복원을 위해서 해안사구에서 증식해온 개체들을 이제 방사를 하는 건데요. 원래는 한반도 전역에서 제주도까지도 포함해서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진 게 구충제나 농약이 남용됐고 그리고 또 축산 환경이 원래 방목식이었다가 공장식으로 변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농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한 6, 70년대 사이에 소똥구리가 급격히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이후에는 소똥구리를 발견했다는 공식 기록이 아예 없어서 이제 한반도에선 절멸된 종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국립생태원이 이 몽골에서 2019년부터 소똥구리를 도입해서 그 환경 분석 등을 하고 몽골에서 도입이 된 소똥구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마리를 증식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방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를 하고 나면 또 여기서 잘 머무르고 살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태계에서 서식할 수 있는지도 생태원이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소똥구리는 직접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메탄가스 분해라든가 이제 뭐 스스로 그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대응의 소똥구리네요. 네, 맞습니다. 탄소 또 중립과 기후 대응을 또 생각하시면서 소똥구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개똥벌레 노래가 생각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나는 개똥벌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방송 중에 노래는 좀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단독 왕성한 취재활동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물 셀 틈 없이 취재하느라고. 네. 근데 오늘은 전화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점심시간이라도 좀 전화를 받아주는 센스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밥 먹을 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받으셔야죠. 제가 결례를 한 걸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윤선 기자인데 아니 정말 취재 활동이 네. 거의 뭐 전국군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로 전화로 하니까요. 네. 네, 직접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왕성한 건 아니네요. 네네. 네. 분발을 재촉드립니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대통령실에 참모진 차출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총선 7개월 앞두고 그야말로 여권발 총선 공천 신호탄이 올랐다. 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이미 이제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자체를 내년 선거의 어떤 축소판으로 상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도 아예 거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로 좀 이제 내년 선거를 위한 전초기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권발 총선 관련돼서 누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드디어 그 시나리오들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원래부터 한 추석 전후로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비서관 그리고 행정관들 중심으로 해서 대거 나올 것이다. 지역구를 가려면 뭐 토대도 다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랬는데 어찌됐든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을 해라.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오로지 총선 승리 뭐 이런 것들 아닌가 뭐 왜 저렇게 해석이 안 된다 총선 때문이야 뭐 이런 해석을 그렇죠. 해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지방선거까지 이겼지만 여소야대 전국이고 국회가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석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석이라도 많으면 승리다. 그러니까 뭐 다수 의석 차지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여간 민주당보다는 한석 많아야 되고 하여간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보다는 한석이 많아서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컨대 국민의힘이 한석이 더 많으면 전체적인 전국 주도권을 그 정부 여당이 갖게 되면서 지금보다 더 센 방향으로 강성으로 갈 거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석이라도 더 많으면 지금에서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기니까. 그렇죠. 이제 4년이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어찌됐든 내년 총선 이후의 정세는 양당의 승리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여당이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고 얼마든지 차출해라. 좀 주목받는 인물들은 대통령실에서 누구일까요? 뭐 근데 특별하게 그동안 정치권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컨대 뭐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뭐 늘 이제 정치하셨다가 대통령실로 갔다가 선거 앞두고 당연히 나올 걸로 예측됐던 분들이고요. 네. 비서관급에서는 그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희경 정무 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행정관급. 주진우는 주진우 라이브의 주진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주진우입니다. 네. 예, 전혀 상관이 한번 없어요. 확인해 본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얼굴도 다릅니다. 예. 행정관급은 그 YS 대통령의 손자
지금 정무수석실에 있는데요. 김인규 행정관 그리고 국정기획수석실에 강기훈 조지연 행정관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에 김성용 여명 행정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정호연 행정관 뭐 등등이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숫자네요. 일단 어쨌든 3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인지도가 누구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지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추석 직후에 일단 나간다. 먼저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석 비서관급은 어쨌든 국감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11월 이후에 예상국회 전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최측근 참모들의 경우에는 막판에 투입한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 선거일이기 때문에 선거일로부터 90일 전에만 사표를 쓰면 되니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요. 네,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90일 전에는 공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1일 요 날이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요 전까지만 사표를 내면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장 기자님. 네. 하나는 이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 내보내는 인물들 관련해서는 검찰 인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네. 그건 이번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네. 또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차출돼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들도 지역구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직에 있거나 현직에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현역 정치인들은 상당히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 보도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어제 오전에 연합에서 첫 보도를 해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대체로 이런 기사들은 정당에서 먼저 쓸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일보를 썼고요. 그리고 일파만파 커졌는데 소스가 여권 핵심자. 여권 핵심 관계자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차출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이게 이제 일보에 나온 보도고요. 근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좀 특이하게 말합니다. 추석 직후에 대대적인 대통령실 개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 예. 그러고 그때그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출마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조직적인 반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조직적이죠. 필요하면 원하는 사람 그때그때 알아서 나가서 출마 준비하든지 이러면 되는 거지. 때로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 취재를 했더니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이 초반에 A4 용지로 명단을 정리해서 건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당의 누군가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보도로 나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당의 관계자는 대통령하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락상. 상당히 대통령과 가까운 그렇습니다. 당의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역은 현역대로 원외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대로 가만히 있어봐. 내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히 대거 행정관들이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대통령실 레테르를 달고 여기저기 지역을 다녔을 때 혹시 본인이 올드하거나 구악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혁 대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는 상당히 설왕설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건데요. 지명도가 낮은 40대 이런 4, 5급 정도 되는 행정관들이 추석 직후에 출마를 위해서 나온다 한들 국민의힘이 수도권은 상당히 열세 지역인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선거 승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나오게 되는 대통령실 그 지명도가 낮은 그런 행정관들의 경우는 학도병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전사 이미지를 붙여서 출마는 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단 출마를 해서 출격은 시키는데 당선돼서 돌아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총알바지 같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네. 예, 그래서 나쁜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의 한석이 아쉬울 판인데 네.
학도병 가지고는 또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성공하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인 거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내적 동력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치열한 불만도 있고 토론도 있고 335 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근수근 설왕설래 그렇죠. 술렁술렁할 텐데. 예. 그렇지만 재미있는 포인트는 절대로 온더 레코드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도 안 나오고 조용한데 수근수근 335 이런 분위기다. 예. 말을 못한다. 네. 침묵하듯이 시끄럽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자, 김기현 대표도 용산 행정관 차출론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연찬회 때 대표가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막 나오니까 그 타겟책으로 인재 영입을 강조하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도덕성, 전문성, 당선 가능성. 사실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3번째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하 인재를 찾아 나서겠다 이러면서 뭐 다종다기하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빅텐트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직접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직하겠다 이런 구상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대표가 펄쩍펄쩍 뛰었다. 이런 후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알고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는 어떤 인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왜 그런 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 단톡방에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 관련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대표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실 관계자도 당이 대통령실 행정관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 명단 제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당 관계자들은 당 약세 지역인 수도권에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인물들을 투입을 한다면 이 자체로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선거 전부터 기존의 당협위원장들과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둘러싼 여러 잡음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좀 이제 술렁술렁대고 당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나 원희룡 장관 차출론 이런 것도 사실 뜨거운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자, 서울이 이제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 총선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벌써부터 경쟁이 뜨거운 지역구가 생겼다면서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냐면요. 서울 마포 갑입니다. 예,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제 노웅래 의원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후보가 지금 7, 8명이 난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깃발 꽂으려고 한 사람들이 7, 8명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비례인 신현영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예 벌써 사무실 차린 분들이 꽤 된다는 건데요. 노웅래 의원 하나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이 2. 그다음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사무실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벌써 현역 의원이 4명이 사무실을 연 이런 상황이고 민주당 7, 8명 하면 내년 마포갑 선거는 정말 그야말로 벌써 진짜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재선의 이용호 의원 이분의 원래 지역구가 지금 지역구는 전북 남원 임실 순창입니다. 근데 여기를 포기하고 이제 마포갑으로 오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비례대표인 그 최승재 의원 2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분 말고 제가 지금 언급드린 분 말고 따로 또 한 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강승규 수석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최근에 이제 녹취록 파문이 많이 있고 했었습니다. 원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지역구가 이곳이었죠. 그렇죠. 한 번 당선된 적이 있는데 여하튼 국민의힘 안에서 강승규 수석이 오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모 현역 국회의원이 개소식을 열었대요. 그런데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들 있잖아요. 선거하려면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모든 분들이 전부 지방 출장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한 분도 못 왔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겠냐. 이것은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실제로 충남 홍성 예산인 그 원래 고향인데 명함을 뿌려가지고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강승규 수석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홍문표 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충남 도당위원장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내부에서 이분을 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각으로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 농림부 장관 물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단계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분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됐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포갑 당협위원장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도 조정훈 대표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마포갑이 이렇게 정신없이 뜨겁다. 상당한 혼란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대 총선의 서막은 마포갑에서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집권 여당 혼돈 너무 심각하다. 뭔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 3이 경쟁하는 구도이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강승규 수석까지 하면 모두 4명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인데요. 이 좀 판정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포역에서 이렇게 공덕역 오거리 이렇게 지나서 애호개역 쪽 가는 쪽이 바로 이 마포갑 지역인데 네, 철길 이렇게 있는데 네. 상당히 내년 선거에서 흥청흥청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맛집이 많은데. 네. 자,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대구를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의 좀 힘을 빌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좀 김기현 대표의 모습인데 네. 박 전 대통령에게 홍 시장과 네. 또 이렇게 갈등도 있는데 날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 여러 시각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의 총선 출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 용 아니겠냐. 나를 공천해달라. 이런 시그널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도 있고요.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니다. 이것은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만난 것이다. 한 뎁스 더 들어가면 속내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무소속 출마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한테 당내로 들어와서 일단 경선하자. 이런 부탁을 하러 갔을 수 있다. 무소속 정리 모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북 경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영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다 국민의힘 안에서 함께 선거를 치르도록 방안을 만들기 위한 보수 대통합 차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친박 달래기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과도하게 정부 내각이 너무 친이 중심으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그 유인촌 문화체육부 MB 정부 시즌 2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MB 정부 시즌 2다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언론에 실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과도하게 친이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친박계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달래면서 그런 흐름을 끊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흐름이 세게 형성되면 나중에 친윤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김기현 대표가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갔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제안한 걸로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취재를 많이 해야 돼요. 손이 많이 갑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한두 분 취재해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장윤정 기자 대단한 게 유영아 변호사 소식까지 가져왔네요. 이건 참 쉽지 않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빅텐트 얘기 안 해요? 조금 이따가요. 네. 시간이 좀 남으면 또 볼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오늘로 이제 16일째인가요? 그렇습니다. 16세입니다. 네. 예. 자,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동조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사람들은 좀 섭섭해하더라고요. 대표가 왜 단식하는지 그 대표의 단식 이유와 그리고 이 단식을 끝내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은 없고 도대체 이 사람 언제까지 굶을 건지 병원 언제 가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체포영장 오면 그때 어떡할 거냐. 좀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상태는 매우 안 좋다. 앞서 한입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의료진들이 강력하게 병원 입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호 친명 좌장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 이재명 대표 매우 가까운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또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어떡하겠냐 병원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는 형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네. 그래서 병원에 끌고 가야지 지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가서 봤더니 영 못 보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고 못 일어나는 수준이고요. 간신히 그래도 어제까지는 방문객들이 오면 앉아서 맞이는 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의를 강서구에 가서 했는데 거길 못 갔어요. 못 가기도 했고 날마다 상태는 매일매일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 사무처 관계자한테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단식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뜸 지금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십며칠씩 굶고 있는데 코앞에서 먹방한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냐. 정말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민주주의가 계속 훼손되고 있다. 오늘 아침 입장문도 냈어요.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회를 못 가서 그런지 입장문을 냈는데 개각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히 이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고 검찰처럼 장악하겠다는 의도와 문화예술체육계를 제2의 국정농단 사태로 몰고 가 시도는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 단식을 좀 막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손잡아주고 이러면 단식을 철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건희 여사가 기장시장에 가서 회도 드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좀 동물권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휴머니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좀 중단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좀 화해와 협치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쪽에 반응이 있습니까? 단식 관련해서요? 없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도 두 차례 이제 검찰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예정된 수순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이것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들로 제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언제쯤으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본회의 일정이요. 18일, 20일, 21일, 25일 이렇게 있습니다. 18일에는 원내대표 연설이 있는 걸로 아는데 통상 원내대표 연설이 있을 때는 보고 같은 거는 안 올라온다고 하는데 근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들의 관측으로는 어찌됐든 절차가 시작되면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일 날 의결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관측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전후로 해서 당내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비명계가 상당히 많이 돌아섰어요. 부결 쪽으로. 예, 그동안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동시에 아예 그냥 가라.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가라. 그리고 당에 부담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이제 규정이 혁신안에도 있지만 지금 검찰이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저렇게 얽어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검찰이 내놓는 증거라는 게 별로 없고 너무 박약하다.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민주당 내에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비주류의 한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토했던 분인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모든 분란은 대표의 단식으로 끝났다. 지금 사직생의 각오로 단식하는 마당에 무슨 비대위를 띄우고 무슨 다른 대안을 얘기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총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와 합의해야 된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식으로 인해서 친명 비명할 것 없이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내에서 뭐 이상민 의원 등 해서 인터뷰는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좀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명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내년 총선 한석 싸움이기 때문에 뭉쳐서 싸워야 된다.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5일 정도 만약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빨리 서두른다면 25일쯤 표결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바로 추석 명절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추석 명절을 노렸다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서 지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구상. 예전에 우리가 뭔가 세력을 모을 때 빅텐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 구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옛날에 빅텐트를 민주당하고 시민사회가 했었죠. 네. 그래서 문재인 변호사 시절에 빅텐트를 구성하자 해서 갑자기 당명 너무 옛날 일이라 당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새로 만들어서 시민사회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빅텐트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그다음에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 뭐 이런 분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보수가 분열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결한 대우로 선거를 해야 민주당을 상대로 이길 수 있지. 찢어지면 상당히 선거 승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는 왜 빼?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야 지금 현직이니까.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은 껴야 되는 거 아니냐.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상한 빅텐트다. 이게 빅텐트냐 스몰 편협 텐트냐 이런 비판도 당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텐트의 의미가 또 다양한 의미로 또 해석이 되네요. 네. 자, 장윤선 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직 더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언제부터입니까? 네, 다음 주 토요일 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8일 이제 한글날 연휴 전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글날 연휴 전날까지. 정현우 PD도 항저우로 가나요? 저는 이번에 서울에서 방송을 맡을 예정이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KBS 1TV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세팍타크로, 카바디, 그다음에 뭐 쿠라시, 바둑 참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드래곤보트 뭐 이런. KBS 스포츠국이 핵심인데 현장을 안 가다니요. 뭐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서울에서도 열심히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제외된 건 아니죠? 아, 예.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이강인 선수가 예선 3차전부터는 또 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상당히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 축구 대표팀 소식부터 좀 살펴보고 드디어 이겼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길 줄 알았습니다. 끝나고 하는 얘기지만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시작부터 뭔가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약간 배수의 진을 쳤다는 전형적인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경기 초반부터 우선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반 32분에 사우디전에서 조규성 선수의 헤딩골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서 최근 이제 클린스만 부임호의 첫 승이었고 사우디도 사실은 최근 5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단두대 매치였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죠. 이날 경기에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점은 측면 공격 자원으로 나온 이재성과 황희찬 선수가 종전보다 좀 더 사이드, 그러니까 측면 공격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격 숫자를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이후에 자기는 공격 축구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공격 축구의 색깔을 많이 못 보여줬거든요. 0대0 무승부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 사우디전에서는 소위 말해서 닭공 축구를 조금 보여주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공격적으로 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선수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는 공격 플레이가 좀 많았다라는 것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에서 가장 큰 특징이 4-4-1-1 전술에서 1 자리에는 프리롤이잖아요. 최전방이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활동 범위를 가져가는 편인데 이렇게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주면은 이제 미드필드랑 수비수 사이의 간격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메우는 어떤 전술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다 보면 당연히 체력이 빨리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실수도 많아지고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노출하는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클린스만호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포메이션이 유기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토트넘의 또 코테스콜루 감독이 상당히 또 잘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자, 이 클린스만 감독이 그동안 근태 문제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일을 하기나 하는 거야? 그런 빈축을 사다 보니까 이번에 대표팀과 같이 귀국을 했네요. 네, 원래는 귀국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이제 사우디전이 끝나고 다시 독일로 가고 뮌헨 경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구단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코칭 스태프과의 회의 끝에 K리그 선수들을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귀국을 결정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요청해서 왔다. 아, 근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의 그 독일식 유머인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약간 미디어 언프렌들리한 발언인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럼 우리가 안 불렀으면 안 올 건지 혹은 앞으로도 플랜이 있어도 우리가 부르면 올 건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차두리 코치와 이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K리그 선수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어떤 행보의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너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필요는 없죠. 네. 예. 자, 이제 23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강인 선수 이제 합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진다. 아시안 게임 축구 수준이라면 우리가 금메달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은 조금 걱정 어린 시선들이 많습니다. 최근 뭐 클린스만호도 그랬지만 황선홍호도 그렇게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황선홍호의 가장 큰 아쉬움은 결정적인 에이스가 없다. 키맨이 없다라는 게 이제 계속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키맨으로 합류하면은 다른 선수들과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었죠. 사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왜 이렇게 계속 합류를 언제 할지 하긴 할지 미뤘냐면은 부상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제 툴루즈전 이후로 부상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이게 솔직한 말씀으로 이제 월드컵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 게임인데 보내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병역 이슈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단에서 차출을 허락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아마 23일
쯤에 이제 아마 20일 이후에 합류를 하게 되니까 아마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는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차전 이야기가 나오네요. 1, 2차전인 쿠웨이트와 태국 경기까지도 아마 컨디션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 3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 그 전에 쿠웨이트와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에이스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바레인, 태국, 쿠웨이트랑 2조에 속해 있는데요. 네. 1등으로 진출하지 않고 2등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1등으로 가더라도 16강에서 D조 2위를 만나게 되는데 D조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아하. 16강부터 한일전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도 최근에 페이스도 좋고 하니까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 반드시 2조 1위로 진출을 해야 8강 혹은 이제 그 나아가서 금메달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첫 경기 쿠웨이트를 이기고, 네. 이강인 선수가 합류하면 바레인까지 이겨서 1위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웃으면서 점핑을 해서, 네. 스마일 점프로 불리는 우상혁 선수입니다. 네. 높이뛰기인데요. 이번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금메달이 예상되는 게 경쟁자인 두 선수가 불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 8분에 경기가 열립니다. KBS에서 방송이 되나요? 네, 생중계할 예정이고요. 네. 근데 우리 미국의 유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인데,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이 다이아몬드 리그 육상 파이널에 우상혁 선수가 진출을 했죠, 우선. 그런데 사실 이번 시즌 4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달권은 아니다, 냉정하게 볼 수도 있는데, 바심 선수, 이제 바심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랭킹 1위고요. 비록 탐베리 선수는 랭킹 5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아마 불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그러면서 아마도 우승 경쟁이 우상혁 선수와 최근 페이스가 좋았던 미국의 주본 해리슨, 이 두 선수와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점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해리슨 선수가 시즌 초에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우상혁 선수가 컨디션을 잘 관리해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금메달이 아니라 다른 메달을 따내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가 됩니다. 네. 진출 자체가 최초이기 때문에 메달을 딴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우상혁 선수는 또 뭐 어떤 메달이든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하면 또 메달이 아니라도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도 금메달 따서 온 국민이, 네. 또 KBS 방송 보면서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본 프로야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메이저리그 야구 외에는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어제 한신 타이거스가 오사카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신 타이거스가 도쿄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꺾고, 맞습니다. 18년 만에 센트럴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축제냐면 오사카에서, 네. 우리 외교부가 여행객들의 안전사고를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상황까지, 어느 정도의 축제 분위기입니까? 한신이라는 팀이 이제 오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그 종교와 같은 굉장히 그 열성 팬들로 유명하거든요. 1935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시리즈, 일본은 이제 양대 리그가 있으니까 양대 리그 통합 우승을 차지한 게 마지막이 1985년입니다. 벌써 지금 40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5년에도 최종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데, 당시에 지바롯데에서 뛰던 이승엽 선수가, 네. 너무나 훌륭한 활약을 해서 이 지바롯데에게 패배했고요. 2014년에는 한신의 오승환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신 타이거즈 우리 선수 오승환 돌직구. 그렇죠. 네. 오승환 선수를 앞세워서 진출했으나 역시나 패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경쟁팀이었던 소프트뱅크에는 또 이대호 선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우승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오사카 이제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네. 이 도톤보리 지역에 보면 이제 그 천이 있잖아요. 천변이 있지 않습니까? 개천이. 도톤보리가 유흥 식당가죠. 그렇죠. 네, 도톤보리 강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에비스 다리가 다이빙으로 유명하답니다. 한신 팬들이 우승하면 뛰어든대요. 그 강에. 그래서 뛰어내지 말라. 그래도 뭐 우승했으니까 어제도 막 뛰어드는 사람 몇 명 있고 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인파가 밀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사고가 있었고 하니 가급적 주간 시간대를 이용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을 방문하기를 이제 부탁드린다라고 주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네. 자, 일본 프로야구 이야기했으니까 메이저리그 이야기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뭐 정현호 PD 잘 아시는데, 이 하승 김하성, 네. 선수가
한참 대단한 맹활약을 했는데 최근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딸릴 상황이에요. 풀타임 수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루가 벌써 30개를 넘지 않았습니까? 도루라는 게 최근 이 메이저리그 트렌드에서는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하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골드글러브를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내후년 시즌에 있을 FA 계약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샌디에고 구단에서 그래서 김하성 선수에게 휴식을 줬어요. 라인업에서 하루 휴식을 줬는데 그렇더라고. 전 출전을 안 해서 부상을 당했나 했더니 그냥 체력적인 차원에서 체력적인 이유 때문에 제외가 됐군요. 그런데 그 이후 복귀 이후에 타격 성적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마 김하성 선수는 조금 힘에 부치는 한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성적을 하면서 본인의 감을 찾아가는 게 더 나은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은혜 PD는 뭐 김하성 선수 뭐 연락처도 알 거 아니에요. 연락해서 좀. 연락처는 없습니다.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사본부의 또 이성엽 PD도 항저우에 파견이 됩니다. 네. 자, 항저우 우리 선수단 결단식 소식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 이모저모 KBS 중계 관련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결단식이 지난 화요일 날 있었는데 단복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원래 단복하면 정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선수단 단복 보면 소위 말해서 캐주얼한 느낌의 자켓이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점퍼. 류의 이제 의상들이 많았어요. 보면서 이제 기수로 선정된 그 단복 모델로 나온 선수들도 뭐 장준, 전웅태, 홍효진 이런 좀 젊은 선수들 위주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수단의 분위기를 젊게 가져가는 그런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 KBS의 아시안 게임 중계에서 가장 좀 이제 내세우고 싶은 해설위원은 저는 김연경 위원인 것 같아요. 최근 여자 배구가 워낙 성적이 좀 안 좋아서 걱정 어린 시선이 많은데 김연경 선수의 쓴소리 혹은 이제 잘했을 때 누구보다 친언니처럼 좋아하는 모습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뭐 식빵언니의 쓴소리도 좋지만 같이 친언니처럼 환호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야구에서는 또 이제 박찬호 위원 그리고 박용택 위원이 출격하고 축구에서는 이영표 위원이 또 이영표 위원이 다시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중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BS 또 본사에서는 든든하게 정연우 PD가 자리를 지키는 거죠. 조금 멀리 이제 잘 숨어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일 잘 하시나. 자,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의 정연우 PD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본부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도 뭐 환절기라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좋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